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즐거운 생활지원단, 줄여서 즐생단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대구시가 시니어클럽협회, 영남이공대, 대구시 사회복지관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즐생단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생활지원단은 어르신들의 생활공간 주변에서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경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시민 520명을 선발해 즐생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읍면동과 종합복지관에 배치해서 고독사 예방사업과 위험군 실태조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즐생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시니어클럽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홀몸 어르신의 즐거운 생활을 지원하는 즐생단, 늘어나는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12월 7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동은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올라갑니다. 낮부터 점차 오른 기온은 이번 주 주말까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다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동 산지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2023 묵계 추억 전시회를 이달 24일까지 묵계서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묵계 추억 전시회는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중 하나로 한 해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참가자들에겐 추억을 선사하고 또 소중한 문화자원인 서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영상관과 사계절 놀이터관, 또 묵계 인형극관 등 총 3개의 테마로 진행되는데 사계절 놀이터관과 묵계 인형극관은 전문 강사진의 교육 키트를 직접 보고 만지며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입교당 마루에서 진행되는 영상관에서는 묵계서원 프로그램을 영상으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시는 2023년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서 향교 서원, 고택 종갓집,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이렇게 4개 분야 5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묵계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민들을 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종일 대기질이 탁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을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보다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2주째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단 낮지만 예년 이맘때보단 높겠습니다. 한낮에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운영업체의 부실로 임시 휴장했던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가 약 6개월 만에 오는 15일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왕피천 케이블카는 근남면 왕피천 공원과 해맞이 공원을 잇는 총 연장 715m, 최대 높이 55m에 이르는 케이블카로 지난 2020년 7월 운행을 시작해서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부실하게 운영해서 올해 시설 임차료를 내지 못했는데요. 지난 6월 30일부터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간 뒤 울진군이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전과 서비스 관련 부분만 민간업체에 맡기고 케이블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이 확보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울진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소비활동을 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탑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케이블카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8도 낮은 7.8도, 습도는 43%입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지만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특히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 여객선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울릉군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인 울릉도 특산 야생화 한마당이 지난 12월 2일에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울릉도 야생화를 재료로 한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과 야생화 사진, 그림 등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울릉도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소재로 해 총 7개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포 개척 역사문화재, 너새 너와 일거 놀이 한마당, 울릉도 독도 해녀문화재, 울릉도 특산 야생화 한마당 등인데요. 앞으로 울릉군은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행정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울릉군에서 진행하는 특색 있는 문화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난 3일 밤이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무작정 대피를 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구 소방안전본부에서 아파트 화재 시 상황별, 단계별, 대상자별 맞춤형 피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매뉴얼 보급에 나섰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홍성원 소방경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구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희 예방안전과에서는 화재 예방 정책에 대해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그러면은 출동하시지는 않으시고. 네, 현장 출동은 하지 않고 이런 이제 아파트 화재나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예방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계획 또는 기획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네.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 요령이 대피 중심에서 상황 판단 후 대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를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기존에 화재 시 대피 중 연기에 의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 위험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매뉴얼을 변경했습니다. 예. 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19년에서 21년 사이 전국 아파트 화재 사망, 부상 사고 1,670건을 분석한 결과 대피 중에 발생한 사망, 부상 건수가 총 653건으로 39.1%나 차지했습니다. 네. 예, 이는 아파트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에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발생 상황과 대피 여건에 따른 맞춤형 피난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내년 2월까지 화재 피난 행동 요령 및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 교육 보급을 위해 우리 아파트 피난 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피난 행동 요령이 이제 바뀐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난 안전 매뉴얼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매뉴얼인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종전에는 아파트 화재 안전 매뉴얼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입주자용과 관리자용으로 이원화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사전 대비 차원에서 관리자를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네. 입주자의 원활한 피난 유도와 보조를 위해 호수와 세대주, 동거가족, 피난 약자 여부를 기재한 입주자 관리카드를 피난카드를 작성해 피난 대상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네, 이게 평소에 이제 파악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무 시작 전에 역할 점검을 위해 아파트의 규모, 근무 형태 및 인력 등에 따라 화재 시 역할을 분담하고 근무자 업무 개시 전에 화재 시 역할 및 업무 내용을 숙지합니다. 예.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 외부 대피, 내부 대피, 경로와 방법, 소방시설 작동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화재 시 감지기를 통해 옥상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정상 작동 여부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네, 화재가 났을 때는요. 네, 화재 시에는 화재 인지 후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 이제 화재 신고를 하고 안내 방송을 합니다. 입주자들에게. 예. 그다음 이제 초기 소화를 시도를 하고 입주자들의 대피 유도를 대응하게 되는데 이때 화재 세대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를 구분하여 상황별 피난 전략을 세워 대피를 유도하고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조력이 필요한 경우 피난 보조를 실시합니다. 화재 세대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그 다른 세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피난 전략이 다릅니다. 아, 네,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예. 또 화재 시는 그렇지만 또 비화재 시, 이 비화재라고 하면 감지기가 작동해서 화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감지기 오작동 등으로 실제 화재가 아닌 경우로 그런 의미합니다. 경우 있죠. 아,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리자 측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입주자들의 안내 방송을 하고 그다음 이제 비화재 보호를 복구하는 선으로 대응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입주자 그 용이잖아요. 관리자용이죠. 관리자용이죠. 예, 예.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매뉴얼을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 화재 발생 장소나 대피 여건 등에 따라서 상황 유형별 요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네, 먼저 입주자의 경우 무리하게 대피하면 연기 흡입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고 전략을 씁니다. 투고요? 네, 투고라면 1단계 판단하고 2단계 행동하고를 의미합니다. 화재 발생 장소,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 이제 화재 상황 유형에 따라 행동하고 하는 전략입니다. 무조건 대피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상황을 판단부터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행동하다 보니 오히려 피해를 더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전략을 짜게 됐고요. 다음으로 상황별 대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대피가 어려운 경우를 나누어서 행동합니다. 네. 먼저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또는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 공간, 경약 네.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합니다.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엔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습니다. 그리고 119 신고로 통해서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예. 119 신고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주소나 건물 명칭 등 본인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말하고 화재 상황 및 피난 가능 여부를 알려주며 피해 여부,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통보한 후에 119 안전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예,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되죠. 아,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연기가 그렇죠. 이쪽으로 되기 때문에 몰려들 수 있으니까. 네, 예. 오히려 예, 더 네. 위험해지게 됩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지상층 또는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네, 자기 집에서 발생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투고 전략을 먼저 사용합니다. 1단계 판단하고 2단계 행동합니다. 다음으로 상황별 대피 전략으로 살펴보면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와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로 나눠서 행동합니다. 다른 세대에서 불이 났고 자신의 세대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합니다. 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119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온 경우 복도나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하면 네. 대피용에 따라 행동하고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어려우면 앞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대피 공간, 경약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합니다. 네.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엔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습니다. 그리고 119로 신고해 현재 위치, 상황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원활한 대피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뭔가요? 네,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상시 비상구 앞에 물건들을 치워둡니다. 대피 과정에서 복도에 위치한 비상벨을 눌러 화재 사실을 전파하고 119에 신고해 화재 사실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네.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선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선 각 가족 구성 모두가 동참해 우리 아파트 피난 계획 세우기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피난 계획. 이게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건가요?
피난 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구성 모두가 미리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함께 공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같은 아파트라도 구축, 신축, 소단지, 대단지에 따라 건물의 형태, 주변 환경 구조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피 절차를 이해하고 소방 및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실제로 대피 연습을 연 2회 정도 해봅니다. 대피 연습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 잘 안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좀 하면 좋은데요. 네. 그림을 그릴 땐 먼저 벽과 창문, 문 등 집 도면을 그리고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설치되는 장소를 미리 파악한 후에 추가로 표시합니다. 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를 붓구스로 표시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피 후 만날 장소를 지정해 피난 계획을 완성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피하면서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해 주세요. 네, 화재 대피 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상층부의 유독가스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합니다.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계단으로 대피해야 하며 엘리베이터에 절대 탑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화재 발생 시 뜨거워진 연기는 부력을 받아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데 이 연기는 수직 공간인 승강로를 만나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유독가스가 엘리베이터 내부를 유입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질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전기 설비 합선에 따라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피난할 수 없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현관문이 개방되면 계단 등 수직 통로를 통해 다량의 연기 등이 빠른 속도로 상층부로 확산되므로 출입문을 닫아 연기의 배출을 차단합니다. 네. 그리고 대피 중 출입문을 열기 전에 손등으로 손잡이가 뜨겁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 탈출합니다. 이때 열렸던 문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꼭 닫아줘야 됩니다. 문은 반드시 닫고 탈출을 하는군요. 네. 매뉴얼이 있지만 이 매뉴얼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용을 좀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미국 방화협회 NFPA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1%가 화재 시 대피 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인식이나 참여 수준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 이에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우리 아파트 피난 계획 세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로 접어들었는데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모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 홍성원 소방경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소통하는 대축전 현장, 배아현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화요일 대구 경북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의 축제 한마당 행사인 제10회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네. 대축전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특강도 진행됐는데요. 먼저 현장의 소리와 함께 참석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10회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 대축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통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동영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대구에서 김치찌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청년 전지한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27살 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김치찌개 전문집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와 이제 뜻이 맞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생긴 스타트업이고요. 쪽에 이제 의성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육가공 하시는 업체가 있어서 의성 육가공 이제 저희랑 부대찌개랑 조합을 해서 협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방금 좀 나눴고요. 저는 너무 이제 감격이 막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힘들게 했고 저희 직원들 자체가 그냥 저희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에서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희수 PD입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기 힘든 소상공인분들한테 그분들께는 무료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시간 될 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배우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좀 배우고 또 그런 분들이랑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감사한 자리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업하고 싶은 기업도 많았고 저희가 그 홍보 영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문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기업들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수상기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인 대상과 대구시장상, 경북도지사상인 금상을 포함해 총 40개의 기업이 선정됐고요. 또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 4명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대구시장상을 받으신 기업 대표 2분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 김명용입니다. 저는 94년 창업해서 내년이면 만 30년이 되는 회사고요. 저희들 주 아이템은 보조 배터리,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개발, 생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을 도와주신 대구시와 테크노파크에 감사드립니다.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큰 행사를 해주면 상당히 힘도 되고 격려도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이제 1000와급 이상으로 생산해서 내년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개발 마치가 생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효경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종합 디자인 전문 기업으로 회사의 로고나 BI, CI 그리고 이제 패키지, 제품 디자인 그리고 공공 디자인, 환경 디자인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디자인 전문 기업입니다. 좀 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요. 또 대구시장상이라는 것을 받으니까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그렇게 시장님이 주시는 상으로 좀 자부심과 그리고 상당히 이제 기쁜 마음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디자인 사업에 좀 더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들한테 어떤 지원 사격을 해주는 그런 게 많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시상식도 열렸고 또 눈으로 보고 즐길 거리도 많았다면서요? 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상기업의 전시관들도 별도로 운영이 됐는데요. 전기전자제품부터 기계장비, 식품까지 다양한 부스가 있었습니다. 또 타악 퍼포먼스인 대북 공연을 비롯해 여러 축하 공연도 진행됐는데요. 예. 장기화한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이번 대축전을 통해서 활력을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김홍철이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나 우수 사례, 자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 밖에 경쟁력을 우리가 발굴해서 더 알려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대내외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더욱 어려울 거예요. 현장에서도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3고 현상 때문에 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들에게 예를 들면 뭐 홍보라든가 그에 따른 또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인들끼리 정보 교류라든가 그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1살부터 5살까지는 아기라고 하지만 이제 10살이 되면은 조금 더 성장했다. 특히나 초창기에 그 행사를 할 때보다는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에 대한 이제 인지도도 높아졌고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들의 참여도도 높아졌어요. 그 시상업체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관련 사업에 대한 뭐 인센티브 등이 주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우수하겠지만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협단체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또 지역 언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성적 기대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뭐 경제가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중소벤처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현장 대구 경북 중소벤처기업 대축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대구시 예산에 대한 이슈 가져왔습니다. 세수 부족, 경기 침체 이야기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25년 만에 줄어든 이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서 시의회가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대구시가 이 긴축 방침을 내세워서 민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의회가 예산 재편성을 요구할 걸 촉구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얼만큼 왜 줄었는지를 짚어봤습니다. 자, 대구시가 의회로 예산을 넘긴 게 지난달이었죠? 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 줄어든 1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지난달 6일에 대구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시 예산안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거는 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12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빚은 내지 않겠다. 또 복지 예산도 손대지 않겠다. 이게 대구시 기조였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할 때 이야기에서 이게 잘 드러났는데요. 네. 이 홍 시장은 미래 50년 사업과 복지 예산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는 살림을 살지 마라. 그 원칙을 올해도 굳건히 지킬 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모두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감시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복지, 청년, 노동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먼저 청년 예산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대구시 청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청년 유출 문제가 특히 심각한 만큼 이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청년 유니온이 2024 대구시 예산안 청년 정책 예산 분석 리포트를 발표를 해서 그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대구시 청년 예산은 456억 원 수준입니다. 기존에 지난해 예산보다 46.7% 감소를 한 건데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이 사업 분야별로는 이 중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390억 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 참여 권리 관련 예산도 줄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던 지역 주도형 일자리 청년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대구시도 관련 정책을 좀 폐지하거나 규모를 줄인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 다만 이들은 대구시에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청년 정책을 좀 선도하고 최소 예년 수준으로 청년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대구시 청년 예산이 46%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건데 청년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지원은 줄어서 좀 걱정입니다. 여성 관련 예산은 어떤가요? 네, 이 대구시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살펴봤는데 이 해당 과의 예산 자체는 13% 정도 늘었어요. 다만 여성보다는 가족의 방점이 찍힌 모습입니다. 주요 사업 항목 가운데서 여성 정책 및 사회 참여 확대 분야만 감소를 해서 여성 가족과지만 여성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대구시는 국비 매칭 사업비가 축소된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다만 여성 정책 분야는 오히려 노력이 좀 무색하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 전체 예산의 비중을 봐도요. 이 가족, 특히 자녀 양육 관련 예산 비중이 좀 크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 김예민 대구 여성회 대표의 말을 좀 옮겨드리면 지난해에도 여성가족과 전체 예산은 약간 증액됐는데 여성 정책 관련 예산만 유독 삭감됐었다고 합니다. 이 별도로 출산 보육과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마저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분이 핵심 사업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여성 정책을 사실상 복지 정책으로 보는 게 여성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노동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같은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고용노동 정책과는 대구시의 조직들 중에서 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감소폭이 큰 부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649억 원에서 내년에는 250억 원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61.5%에 달하는 감소율인 거죠. 이렇게 노동 분야 예산이 61%까지 감소한 배경이 있나요? 대구시 설명에 따르면 이 국비 지원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더라고요. 이 향후에 증액 가능성도 있다고는 설명을 하지만 대구시는 전반적으로 재정 다이어트를 했고 또 특히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 많은 부서들이 좀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요. 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줄었는지를 봐야 실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고용 노동 정책 운영,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직업 능력 개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뭐 이런 예산들이 좀 줄었습니다. 지역 노동 여건과 일자리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분야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계속 줄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민망한데요. 그러네요. 이 공공의료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들면서 이 감염병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요. 이 대구의료원 같은 공공의료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이 공공보건의료 정책 분야 위축 시도가 좀 있긴 했는데요.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국 예산은 올해보다 13.2%포인트 증가하긴 했습니다. 네. 이 대구시 실국 중에선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 예산의 대부분을 이제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공공의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527억 원 정도 늘어난 반면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52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 교육 예산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이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는 좀 이례적으로 심하게 삭감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구시의회가 이제 6일에 내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최근 10년간 대구교육청 예산이 2021년 약 700억 원 삭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액 편성되어 왔는데요. 네. 하지만 내년도 삭감 예정인 이 3천억 원은 교육행정, 보건급식, 학교 시설 여건 개선, 교수 학습 활동 지원 같이 이 교육청 정책 예산 전반적으로 좀 삭감되는 식으로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3천억 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교육청 예산 규모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이 교육청 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는 이 97.9%가 이 이전 수입에서 나왔고요. 그 이전의 예산들을 살펴봐도 이 90% 이상을 유지해 와서 이 사실상 이전 수입이 대부분의 비중인데요. 이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대구시에서 전입되는 이전 수입이 동시에 줄어서 3천억 원이라는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구교육청은 좀 급한 대로 대구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천억 원을 본 예산안에 전입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급한 불을 끈 건데 다만 이 총액에도 한도가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강은희 교육감 설명을 좀 전해드리면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지만 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마련을 했다.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긴급하지 않은 기타 사업을 중단하거나 조정했고 유사 사업은 통폐합해서 직접적인 학생 교육 활동에 자원을 집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삭감 금액이 예정 금액이 3천억 원인데 대구교육청에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해서 이제 편성을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나 봅니다. 네, 하지만 좀 급한 불을 끈 느낌이어서요. 네. 전체적으로 분야마다 예산이 좀 줄어든 영향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국 예산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계속 예산이 줄었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세수 부족으로 좀 고강도 재정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전 부서 일괄 20에서 30% 삭감 이런 내부 지침 속에 좀 조정이 이루어졌고 네. 그에 따라서 모든 분야 예산이 삭감되는 와중에 복지 같은 일부만 약간 늘거나 유지한 상황입니다.
이 경제국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는데 이 중에 특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이 50% 이상까지 좀 큰 폭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 뭐 중소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정책 등이 줄었는데요. 대구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됐을 때 대구시가 이렇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식의 이제 간접 대출 형태로 좀 전환을 해서 대출 규모를 적은 돈으로 크게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간접 대출이나 뭐 이자 지원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봤는데 삭감된 부서 분야가 많습니다. 김 네. 기자는 취재하면서 어떤 걸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전해드린 분야 외에도 환경, 뭐 동물보호 예산들도 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요. 이런 정부의 세수 부진 여파가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좀 반영이 된 거라 볼 수 있는데 네. 그 여파가 좀 가장 어려운 곳들부터 닥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괄 감소가 당장은 크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이후에 닥칠 어떤 위기들에 지금의 예산 감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그리고 대구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취재하면서 아쉬웠던 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예산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확정된 예산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지만 심의 단계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단계의 예산안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대구시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해 논의회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역사는 뭔가요? 오늘이 대설입니다. 24절기 중에서 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란 뜻이죠. 큰 대자. 오늘 눈은 내리지 창밖에 않네요. 눈이 안 옵니다. 네. 왜 안 내릴까를 생각해 볼까 하고요. 네. 오늘 24절기의 유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역사적 의미를 찾아볼까 합니다. 달마다 절기가 두 가지씩 있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동지가 이제 남았는데 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절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가요? 절기는 본래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생긴 것이 우리나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뭐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고대 아주 옛날로 가면은 다 어디든 간에 농경 사회였죠. 예. 그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중국의 화북 지방에서 이 화북 지방이란 거는 중국 문명이 처음에 양자강 쪽이 아니고 황하 쪽이잖아요. 그래서 화북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언제쯤 되면 뭘 해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이제 예정표를 만들었는데 그게 24절기예요. 네. 그런데 단 유의할 점은 이 24절기는 음력이 아니고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동지하면 해가 가장 짧다. 해가 기준이잖아요. 예. 하지하면 해가 낮이 제일 길다. 그렇습니다. 해가 기준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예. 근데 중국을 기준으로 했으면은 우리나라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황하 지역하고 우리 특히 또 대구 경북 지역하고는 이 위치 사이가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쪽 이저기가 우리나라 쪽이 훨씬 따뜻하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농사 짓는데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을 적어놨다 이런 책 제목인데 네. 이 책을 왜 냈느냐 하면 중국에서 하라는 대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면 세종대왕께서 이런 문화적인 주체성에 입각해서 정책을 입안했다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종대왕 시대는 민족 자주 정신이 아주 높은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글. 예, 그렇죠. 뭐 네. 천체도 천체를 관측하고요. 관측하다가 중국이 못하게 해가지고 몰래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잘 생각지 못하는 건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선거구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 갑, 수성구 을, 뭐 달서구 갑, 달서구 을식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갑을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보다 약간 이제 낮은 시의원, 대구 시의원 선거구는 달서구 1선거구, 달서구 2선거구, 수성구 1선거구 이런 식으로 1, 2, 3, 4를 붙여요. 네. 근데 그 밑에 기초의원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 군의원. 네. 여기는 한글을 붙여요. 그러니까 달서구 가선거구, 달서구 나선거구, 수성구 가선거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높고 큰 쪽에는 한자를 쓰고 중간쯤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제일 낮은데 한글을 써요. 그러네요. 세종대왕께서 아시면 한탄을 하시지 않을까요? 매우 화를 내시겠네요. 예. 이런 용어들을 쓸 때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머지않아 며칠 지나면은 내년이 갑진년이다라거나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면 용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무슨 해다 무슨 띠다 하는 이것은 절기 그 양력인 절기와 달리 이건 음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 언제냐면 내년에 양력으로 2월 1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2월 10일이 되어야 그때부터가 갑진년이죠. 그리고 2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야 용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9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용띠가 아니고 토끼띠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은 1월 1일부터 애가 태어나면 용띠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받아들여가 무차별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틀리게 적용하는 것도 또 문제겠죠. 예. 뭐 말하자면 이런 일들이 생긴 건 기원전 3000년 전 신석기 시대 때 농사 지으려고 만드는 원시 종교적 가치관인데 지금이 얼마나 최첨단 시대입니까? 이때도 네. 뭐 용띠 남자와 돼지띠 여자가 결혼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야 조금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강력한 저력이 있다는 걸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정치적으로도 매우 선진 민족이었죠. 그래서 1943년에 카이로 회담할 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라고 하죠. 예. 장제스 총통이 한국부터 독립시켜야 된다고 합의를 했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매우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정치적 선진국이었는데 마침 오늘 이 날짜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큰 활동을 하신 박상진 지사와 남자연 지사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12월 7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191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한 단체 이름이 광복회라고 하는데 그 광복회 대표 총사령인 박상진 지사가 1884년 12월 7일에 태어나시고 네. 또 여성운동가로서 유명한 남자연 지사가 1872년 12월 7일에 태어나셨죠. 그렇군요. 영양 출신인데요. 우리 지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두 분이 12월 7일 바로 오늘 태어나셨군요. 그렇습니다. 박상진 지사를 잠시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인데 판사 발령을 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구에서 초창기에 상덕태 상회라는 회사를 차려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소가 당시 대구 경찰서 바로 앞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중부 경찰서 바로 앞이죠. 그런데 이 광복회가 1918년에 이제 결국 조직이 드러나면서 일제에 의해서 해산되고 이 간부들이 박상진 선생을 비롯한 분들이 다 순국하게 되는데 네. 이 광복회 활동을 보고 우리 민족이 용기를 얻어서 그 이듬해에 1919년에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이 광복회가 대구 달성토성에서 1915년 8월 20일에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대구의 자랑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8월 25일이 되며 이 달성토성에서 기념식을 연다는 소식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광복회 또 다른 유적으로는 또 어디인가요? 네, 그러니까 총사령이 박상진 선생이고 요즘 말로 하면 참모장에 해당하는 지휘장이 우재룡 선생인데 네. 우재룡 선생의 흉상과 기념비가 두리공원에 가면 안에 건립되어 있죠. 그리고 고령에 가면 또 중요 간부 중에 한 사람인 김재열 선생 현창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령에요? 네, 좀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린 상덕대 상회가
경찰서 앞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번지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네. 그게 확인되면 훌륭한 독립운동 답사지로 가꿀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상위였으니까 분명히 공간이 있었겠네요. 그리고 건물이 있었죠. 예. 예, 아쉽습니다. 네. 영양군에는 그럼 남자현 지사 유적이 남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남자현 지사는 여자 안중근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네. 분인데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됐냐면 독립운동 와중에 국제연맹에 우리나라가 독립돼야 된다 하는 혈서를 제출할 때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서 여자 안중근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분이고 네. 청산리 대첩 때도 참가해서 독립군들을 부상을 치료하고 했는데 망명할 때 벌써 48세나 되어가지고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독립군의 어머니로 흔히 알려져 있죠. 61세 때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국하시게 되는데 이런 분의 유적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럼요. 그래서 영양에 가면 생가터에 집도 복원해 놓았고 순국비도 세워져 있고요. 그 생가 오른쪽에 사당도 지어져 있습니다. 예, 생갑 그 안내판에 아주 눈물겨운 내용이 적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현 지사는 18세 때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고향 사람인 김영주라는 분과 결혼을 하는데 네. 이 남편 김영주 선생이 1896년에 그러나 결혼하고 5년 뒤에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다가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자현 지사가 이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1933년 60세에 결국 순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삐투성이가 된 옷을 벗겨내고 이제 새로운 이제 삼배옷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네. 안에 내의가 보니까 아주 오래된 피 묻은 옷이에요. 이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37년 전에 죽었을 때 피 묻었던 그 옷을 계속 입고 37년 동안 계속 입고 살았던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그 뜻과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민족 주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선조들의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있는 역사, 오늘은 24절기의 유래와 대설에 태어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보 클릭.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핫팩을 많이 사용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편하게 쓰는 가로형 핫팩을 오래 사용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핫팩을 사용하지 않을 때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잠시 넣어두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공기 노출을 막아서 산화를 늦추며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머니나 베개 및 이불 속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잊지 마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다음 주 일요일까지 미세먼지 체험장을 방문하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환경서약 동참 행사를 진행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체험을 하고 환경서약 구역에서 촬영을 하거나 체험장 내 QR코드를 이용해 돌발 퀴즈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 향토역사관에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 행사가 열립니다. 달구벌 역사문화 알기는 성인을 대상으로 특강과 현장 답사를 통해 대구의 정근대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행사는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신라시대 대구의 위상과 대구 고대사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구미코
윈터 스토리가 이달 25일까지 매주 주말과 크리스마스 당일에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플리마켓, 푸드코트, 크리스마스 포토존 등이 마련되는데요. 플라워, 쿠킹, 공예 등의 원데이 클래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버블쇼, 인형극, 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지역 예술인의 작품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구미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섬유박물관이 제1회 박물관 문화교실로 인문학 강연회를 엽니다. 이번 강연은 패션 역사의 런웨이를 걷다를 주제로 내일과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재밌고 쉽게 패션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 섬유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8도에서 1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이 무색하게 당분간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내일은 낮 기온이 최고 20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이상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고 며칠 사이 냉온탕을 오가는 널뛰기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덕과 울진, 포항, 경주에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불씨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